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전상병 변호사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법적으로 좀 저희가 예보를 해봐야 될 게 많아서 정치예보관을 두 분으로 모셨는데, 먼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중앙지법의 1심 판단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28일이면은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아마 그 전에 행사가 될 텐데, 국회로 돌아오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추가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29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주씩 듣고 갈 텐데, 먼저 전상병 변호사 보시기에 이번 한 주에 뭐 핵심 키워드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키워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예. 네.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일단 위증부터 보면, 위증은 판사들이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예. 위증보다 더 나쁜 건 위증교사입니다. 양형 기준에도 교사의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일반 가중 요소지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냐 실형이 나올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보시긴 어때요? 그냥 저는 다사다난. 일이 다사다난. 진짜 많을 거예요. 다사. 예, 올해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이재명 선고 오늘 있고, 그다음에 또 28일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선거에 따라 굉장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난한 또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 다사다난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29일에 저희가 여기 좀 표기는 못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그렇죠. 대북송금 항소심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또 연관이 되는 그렇죠. 선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한 주는 뭐 국회와 법원이, 서초동 예. 법원, 수원지법 이런 데 바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난 주말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1차, 3차 때에 비해서는 좀 조용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도 잡지 않았는데, 이건 오늘 사법부를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인원이요? 예, 경찰 추산이 10만 명 집회 측 추산이 10만 명밖에 안 되고 경찰 추산이 1만 명인데 네. 지금까지 집회 중에 제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이 뭐 30만 명, 20만 명 이러다가 지금 10만 명이라고 자기들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숫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찌 네. 보면 이번에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파란 옷 입고 나오지 마라, 깃발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 늦가을을 즐기러 광화문에 오신 시민들까지 계산하려 저러나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더해봐도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도 뭔가 좀 모양이 빠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지금 현재 민심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외 집회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016년에 촛불 집회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장외 집회라는 게 실패하면 또 이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민심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이재명을 방탄하고자 하는 시위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집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인지 지난주 이제 마지막 최고위 회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게 사법부다라고 하면서 사법부 비판 자제령을 내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사법살인이다, 뭐 판사 서울대 나온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지도부도 좀 약간의 좀 톤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말을 슬쩍 바꿨어요. 판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할 말 다 해놓고 예.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판사들은 이러한 뭐 말 바꾸기라든가 뭐 어떤 외적인
비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록만 보고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증이라든가 위증교사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오로지 기록만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갑자기 사법부에 대한 뭐 스탠스가 조금 더 누그러졌다고 해서 그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기록으로 무조건 그럼요.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지난 15일 선거 때도 생각보다 좀 중형이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형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도 중형이 선고된다면 아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공세를 할 것 같거든요. 그 방어는 지금 잘 되는 분위기인가요? 당내에서는? 일단은 28일에 그 재표결만큼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 상설 특검을 이제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그 보도 주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상설 특검은 상당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일단은 거부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 대상이 되질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운영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민주당만 추천하는 걸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법과 달라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검법 그 상설특검 관련된 법에서는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임명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그러한 부담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본다면은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그 탄핵 사유를 찾을 수가 있게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임명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부분이 또 직무유기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상설특검인데 이제 이 상설특검이 전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슬림하고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김건희 특검의 그 혐의들을 살라미로 쪼개서 상설특검을 여러 개로 치고 들어오면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위증교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길은 지금 사법부 겁박시위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법부 겁박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공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빠르게 추진해서 네. 국민들의 민심을 뒤집어서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마치 지금 민주당 집회처럼 무용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쇄신이라는 것이 실제 보면은 용산 쪽에서도 쇄신이 인적 쇄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 있지 않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 어찌 보면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이런 분열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논쟁을 만들면서 스스로 당이 정부가 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을 막아낼 어떤 그런 동력, 예. 힘, 그 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좀 잃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재명은 사필 규정으로 판결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우리 당과 정부의 앞날은 사실 지금 이 상설특검을 생각하면 좀 갑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가 아마 당내 상황은 다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검찰은 3년을 일단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징역 3년 구형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이제 위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좀 유무죄를 가른 쟁점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이제 중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우선 있는 유죄냐 건가요? 무죄냐와 관련해서 제가 판사 시절에 이 증인들에게 고지했던 게 있습니다. 아, 요걸 보고 읽어주시나 봐요 판사님들이. 네. 이걸 보고 물론 이제 외워서 하는 거죠. 예.
저도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잘 있더라고요. 아주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먼저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 요게 포인트입니다. 위증죄는 네. 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위증죄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그 김모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네. 그리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하라는 전체적인 취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기억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법정에 가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 즉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 것을 기억을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위증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본범이 우선 위증을 인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록의 취지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기억하는 것처럼 해라 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성립한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 형량에 있어서 형량. 일단 유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거고 특히, 형량인데 네.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영장 판사조차도 네, 맞습니다.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네. 이제 포인트는 이제 위증에 있어서 역시 판사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재판 결과에 그 위증이 영향을 미쳤냐입니다. 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이제 성남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 사실의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확정 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 되지 못한다 또는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 평가 정도라고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는 네, 1심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가중 요소까지 적용될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택되느냐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전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 있습니다. 영역에서. 네. 근데 늘 얘기를 하는 게 보면 감경의 요인보다는 가중 요소가 있다.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동종전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까 벌금형. 네,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양형 또, 기준에는 예. 동종 누범이라고 돼 있어서 동종누범. 네, 실형이 나왔어야 되는 사안이라 가중 요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는 아니고요. 예. 다만 판사들이 양형 기준을 참작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도 참작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중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고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무고랑 검사 사칭이 정과로 있을걸요? 그러니까 누범이 아닌 벌금형. 누범이 아니라서 네, 벌금형이라. 누범이 아닌 그렇죠. 양형 예. 기준상의 그렇죠, 맞아요. 네. 특별 가중 요소는 아니고.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저게 정확하게 맞으시는 게 저는 저 표현을 법대 밑에서만 늘 들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변호사들도 증인 신문할 때 판사님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저 표현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하면 네. 재판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증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녹취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라던가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거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가 좀 선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서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가 그걸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맞아요.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경험하지 않은. 예,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맞아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법률가들이 다 봤을 때 이게 위증이 아니면 앞으로 그냥 법정은 거짓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위증이 아니면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누구도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좀 애둘러서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러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의 그 워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요런 킬링이 되는 요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딱 인정되는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유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우리 그 전상문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부터 생각해서 그 아마 생각을 아무리 해보셔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 사건은 30분 녹취를 저도 계속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무죄 판결문이 안 쓰여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그 저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 하도 이제 그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정에서 그럼 그거 다 네, 들어보자 다 들었죠. 했잖아요.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정도고 그렇게 다 들어보면 뭐 어떤 상황에서 다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다 듣고 더 이상 그런 주장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 주장이 조작이라는 소리 조작이라는 주장은 야, 이거 내가 지금 그 주장을 듣고 있어야 돼? 라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다 듣자. 왜 이거 일부만 잘랐다든가 편집했다든가 그런 말을 하냐. 다 듣고 더 이상 그런 주장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다 들어본 결과는 뭐 두 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저도 좀 들어봤는데 네. 보시기에는 이거는 유죄는 확실하고 뭐 형량의 문제다 이런 네, 저는 그렇게 내리셨군요. 판단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최근 6년간에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이 한 195명이 있던데요. 이 중에 이제 벌금형 선고 비율은 6.2% 정도밖에 안 되고 94.8%가 뭐 실형을 받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특히 위증 교사 같은 교사는 더 나쁜 거라 예. 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저도 한번 제가 했던 판결을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판결을 법원 밖에 있으니까 모든 판결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한 3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중에 이제 2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고요. 나머지 1건은 무고교사까지 같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재판에 영향이 있었느냐 또는 부인하고 있냐. 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백감경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면 형을 깎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데 벌금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거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전상무 변호사께서 지난해 9월에 영장이 기각되는 와중에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로 좀 맞아.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한번 내렸으면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원은 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죠. 그분도 판사 출신이었는데 예. 이수진 전 의원 그분이 정말 어디 라디오가 나와서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A라는 법원에서 했던 내용은 B라는 법원에서 C라는 법원에서 똑같이 판단한다고. 네, 저는 진짜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 이재명 판결은 하나의 이런 사건들의 그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법원이 소위 말하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여기서 보수적이라 하면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모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판례의 기조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죄가 나오고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위증교사는 변호사들이 이걸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위증교사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변론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예.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버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정도의 위증교사가 나왔을 때 유죄를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이러한 판단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일종의 이렇게 쭉 갈 건데 이걸 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때 영장 전담 판사가 편집된 것만 들었으니 이게 조작된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냥 우리 1심 판사님이 그냥 다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다 들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하도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때도 민주당 변호인들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있어요. 위수증이라고. 네. 이걸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하고 바로 그냥 다 날려버렸거든요. 기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위수증 같은 걸 주장을 할 때는요. 진짜 판사랑 약간 끝장 볼 때 하는 거거든요, 예. 진짜. 2판 4판일 때 2판 4판일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예. 그 변호사들이 그 주장할 때 여기까지 손대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최후의 보루. 이거 안 먹히면 뭐 끝이야 하면서 던지는. 안 먹히면 카드고. 대부분 안 먹히고요. 네. 뭐 어쨌든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저러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어쨌든 있죠. 마지막 카드까지 썼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뭐 A 법원, B 법원, C 법원이 약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보면 되나요? 있습니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는 독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 그래도 최소한 확정된 것들은 우리가 거기서 너무 벗어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그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영장 단계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 된 경우 그리고 여기 영장은 발부가 안 됐지만 구속영장의 발부까지 소명이 돼야 발부가 되는 거라 영장이 발부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영장 담당 판사가 굳이 소명된다고까지 썼으니까 네.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저 그게 좀 궁금하던데 무고랑 위증에 있어서는 되게 사법부나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중하게 본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또 이제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를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례를 만약에 벌금형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남긴다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중하게 볼 수밖에 없어.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슈가 네. 주목되는 사건에서는 원칙대로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도 이제 옛날 판결을 좀 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춘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의 눈이 좀 있었죠. 보는 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건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증교사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법 사건 많은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그대로 법의 원칙대로 판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조금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이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결과가 예를 들면 그동안의 어떤 판결 이제 흐름과 다른 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를 신경 안 쓰실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 계속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김모 씨가 위증을 했다는 김모 씨가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위증했던 점을 인정을 안 하다가 뭔가 중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 좀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말 바뀐 거에 있어서는 검찰의 뭐 수사에 있어서 좀 압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진술들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가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거 맨날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팔아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민주화가 돼서 변론권이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변론권이 이만큼 보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 진짜 저희 의뢰인들 생각해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보장되는 변론권을 보면 너무 억울해. 우리 의뢰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보장을 못 받나요? 네, 이 정도로 보장 못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법원도 이게 논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의 생떼 같은 주장들도 절차적으로 다 받아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도 이제 와서 강압에 의해서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정말 이제 그 몇 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민사에서 뭐 신의 측 주장한다라던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거 없을 때 마지막에 들고 오는 카드거든요. 아니면 이제 형사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막 고문 받았어요 같은 소리와 같은 건데 그러한 주장들을 한다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법관 입장에서 일단은
기록을 철저히 더 보시기는 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허들이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정말 주장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주장하는구나 싶어서 더 강한 형이 나가는 거죠. 더 강한 형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검찰에 의해 자백이 바뀌었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더 사지로 몰아넣는 변론이다. 그래서 난 정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의뢰인을 위한 변론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좀 이슈화를 했던 게 이재명 대표는 실형이 나올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일단은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의원의 어떤 구속 절차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뭐 지난번에 가결된 게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전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뭐 법정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네, 일단 법정 구속 가능성 굉장히 낮고요.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동의의 주체가 이제 바뀌어서 네.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해도 구속영장 단계와 판결 선고 단계의 체포동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네. 별도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판사 분들을 좀 만나면 늘 좀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왜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켜 이런 불만을 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정당 만들고 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거여서 어떤 때 법정 구속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당장은 아니고 약간 뭐 구속을 좀 미뤄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를 할 때는 1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사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거군요. 사실심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안 하면 자신 없나? 약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줄 수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구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제가 이제 1심을 할 때 구속을 안 했던 거는 피해자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라는 어떤 합의의 기회를 주는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1심 단계에서 합의를 위해 좀 노력했던 점이 있으면 가끔은 불구속 실형을 하긴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를 하면 도망갈 우려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할 때는 예전에 예규에서는 실형하면은 구속하라는 원칙이 있었다가 얼마 전에 예규가 좀 바뀌긴 했어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염려가 너무 커서 구속을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정치인이고 좀 알려진 사람이고 이런 신분이 조금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당시에 신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앞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올해 이제 변호사로는 12년 차인데 12년 차 변호사 생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안 된 거를 딱 2건을 봤어요. 딱 2건. 예. 그래서 저도 봤네요. 한 건은 저도 봤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한 건은 제가 재벌 사건에서 봤어요. 재벌. 네. 그러니까 그 2건이 공교롭게도 재벌과 정치인이에요. 재벌과 정치인.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일반적인 정말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구속 되십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은 2건이 딱 그 재벌과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민주당은 맨날 자기들이 법정연금 낸다. 저는 이제 민주당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법정연금이거든요. 자기들이 재판을 지연시켜놓고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됐다 그래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 저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언론에 나와서 만천하에 막 공개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듣고 있는 법관분들이 어떨까 지금.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누가 시켰는데. 예. 예. 근데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이 됐대. 그럼 뭐 재판 지연시키면은 그냥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무죄 선고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법적 절차 다 해달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걸로 재판 지연한 건데 기피 신청하고 뭐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고 심지어 아예 무단 불참도 한번 했죠. 무단 불참도 그냥. 그렇죠. 그냥 본인 일정이 있다. 예, 일정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안 가버리고. 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피고인이 본인 일정이 있다고 형사 재판을 안 가요? 야, 진짜. 얼마 전에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조국 대표 얘기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는 윤미향 전 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뒤늦게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세비를 다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네. 선고를 빨리 했으면은 중간에 의원직을 잃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임기 다 지켜버렸으니까. 네.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항소심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채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당도 만들었고 지금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12일로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게 법률 용어긴 하지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사실심은 2심에서 끝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별히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법률심에서 달라지는 정말 1심과 2심에서 법률 판단을 잘못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점에서 유죄가 됐나 보니까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의 업무 방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업무 방해,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죄명들을 보니까 딱히 법률적으로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선고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 1년 이내로 선고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좀 바꿀 게 많다 그러면 선고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때로는 대법관들끼리 지금 네. 내분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제거든요. 소부에서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로 뭐가 나왔다는 거는 특별한 뭐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심 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게 확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부에서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네.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 전원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판결이 바뀌거나 할 때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대부분 넘어가는 편입니다. 소부에서 이것이 파기환송으로 다 만장일치가 되기에는 그 사건이 8개나 돼요. 네. 말이 징역 2년이라서 그렇지 사건이 8개나 되거든요. 아까 지금 뭐 표로도 정리되어 네. 있었던 여러 네, 가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징조들이 좀 있는데 그 선고가 11시 45분인가 잡혔어요. 네. 네, 빨리 선고하고 점심 드시러 가실 겁니다. 아, 선고 시간 내 그런 또 함의가 있습니까? 이게 뭐 긴 게 서초동 있으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네, 긴 게 있으면 그렇게 예. 잡질 않거든요. 네. 11시 45분에 잡혔다는 건 그냥 한 10분 내로 결론 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선고는 그 피고인이 꼭 참석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참석하겠죠, 뭐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와서 유죄 선고를 굳이 들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들을 것 같아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메시지를 내야 대표랑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예. 경쟁 관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앙지법 앞에서 백부를 하셨듯이 본인은 이제 대법원 앞에서 백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3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 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 곳이더라고요. 네. 이게 연관된 사건에 있어서의 한번 이제 기록도 꼼꼼히 다 본 그런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씨하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범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더 잘 알고요. 그래서 새로 조국 대표의 사건이 왔을 때에도 더 기록을 정밀하게 보고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유죄 판결을 공격하기 위한
무죄 주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이미 다 판단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당금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뭐 불거진다고 해도 지금 뭐 몸 풀고 있다는 뭐 삼총 삼김 이런 분들까지도 있고 한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고요. 이게 정말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좀 조국당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 뭐 혹자들이 이제 그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이제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예, 했는데 힘이 이제 없다. 조국당에 조국이 없는 사태가 오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없네요, 정말. 예, 정말 다 당명에. 이게 네. 당명에 그래도 우리는 국민은 있어요. 예, 국민은 있어요. 국민은 우리 있고. 힘이 없는 거지. 네. 힘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당에 조국이 없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입니다. 비례정당의 특징은 네,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렇죠.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당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탈당을 못 하니까. 계속 뭐 예. 승계를 받아가면서 오히려 아니, 더 결속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당이 그러네요. 깨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탈당하면 다음번이 승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이 깨지려면 국회의원들이 분산이 돼서 흩어져야 되는데 정당들이 이게 안 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의원이 하나도 없어도 막 이게 정당 보조금이 들어오는 당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당들은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도 깨지질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이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대신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당명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합당. 합당밖에 없어요. 합당밖에 없어요. 예. 뭐 가능하죠, 합당하면. 예, 당명을 바꾸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보면은 비례 위성 정당들이 생겼다가 전부 다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살피려면 의원들 각계가 뭐 탈당하는 거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건 비례 자기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니까. 네, 계속 조국 대표가 있는 동안 버티거나 아니면 그 당 전체가 어디 가서 합당을 하는 방식으로 정계 개편에 네. 참여를 하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둘중 저는 하나일 그래서 것 같다. 이재명 대표 선고도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내년까지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야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11월 말 오늘 그리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까지 좀 야권 입장에서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일정인 것 같고 당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당 대변인이시니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 계속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제 김은혜 의원이 SNS에 남긴 글인데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 갔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당원 게시판 사태를 좀 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이 이전과 다르게는 좀 애매하고 말을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좀 줬다는 게 친윤계의 지적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적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명태균에게 돈 주고 설문조사 시켰어요. yes or no 대답하세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 저는 예.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이제 댓글팀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있는 이상은 나는 당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치 공작적인 공격에 대해서 yes or no로 대답해라. 자,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가서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음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 공작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얘기하라는 것은 본인들부터 먼저 좀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타사다난이라고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타사에는 이번 주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당 아마 차원의 법적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주말 중에도 계속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그 폭과 깊이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결국 그 대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분들 명태균 고발하면 됩니다. 참지 마시고 왜 참아요? 계속 참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하러 참습니까? 고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보다 행동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상미 변호사도 뭐 당원 게시판 논란 뭐 보시면서 좀 할 말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오늘 특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는데 이 당원 게시판으로 우리가 화력을 분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은 오늘 선고 난 이후에 당원 게시판 잠시 내려두고 이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가족의 이름으로 누가 작성을 하겠어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수사라든가 법적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